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지난 9월 새롭게 선보인 기획 취재 프로그램 현장과 사람의 특집 방송을 진행합니다. 법률 방송이 담아온 생생한 현장을 시청자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한 주간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에는 여전히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현재까지 수사 사항과 쟁점을 다룹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모토로 지난 9월 새롭게 선보인 현장과 사람이 16회를 맞이했는데요. 올해 마지막 현장 속으로는 그간 시청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던 보도들을 선정해 소개합니다. 지난 4개월간 시청자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온 법률방송의 현장 속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지인들 개인정보 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갚지 못할 경우 지인들 개인정보 판매를 동의합니다. 아빠, 김명지, 명 어머니, 제가 지금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 혹시 저로 인해 연락이 오신다면 저 대신에 변제를 해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제 개인정보를 팔아서 대출을 빌리고 있다. 이 친구랑 연락이 되냐? 뭐 이런 한 통화가 왔었고. $40만. A씨의 친구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40만 원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과장님, 부장님, 연락이 공개된다면 제가 갚을 여력이 안 되니 먼저 변제해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주 전 A씨에게 걸려온 사채업자의 전화. 친구로 인해 A씨의 개인정보가 팔렸다고 합니다. 스팸인 줄 알고 이런 거 연락하지 말아라. 다시 나는 그 친구랑 연락이 돼도 당신한테는 연락 안 할 거다. 차단할 거다. 이러고 차단을 했는데 최근에 이 친구 돈 빌려달라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던 게 미안하다. 나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사채를 썼는데 너네 전화번호가 넘어갔다. 연락이 와서 40만 원 대출의 담보는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의 연락처. 친구가 넘긴 개인정보 때문에 A씨도 지금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문자 테러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는 이렇게 막 손도 떨리고 머릿속에 하얘지는 게 있잖아요. 스팸 내용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제 친구 이름이 들어가 있고 다른 내용도 아니고 심지어 저를 모욕하고 제 친구를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즘 A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자신에 대한 모욕을 넘어 곧 결혼할 여자친구의 이름까지 폭탄 문자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제 주변 그 당시에 친구들한테도 계속 연락이 가는 상태니까 제가 멘탈적으로 나름 강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급전, 소액, 개인 돈이라고만 검색해도 쏟아지는 사채 광고. 신용 등급도 담보도 필요 없다는 이 사채 시장엔 이미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지옥 인생의 첫발은 이른바 4060으로 불리는 소액대출. 4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60만 원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단 일주일 동안 이자만 20만 원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이율 20%. 법대로 계산하면 40만 원의 하루 이자는 약 220원. 이자율 50%의 4060 대출을 썼을 때 내야 할 이자는 하루 평균 33,000원이 넘습니다. 연 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3000%입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또 하나의 이유는
사채업자 마음대로인 연체료 때문입니다. 시간당 연체료 10만 원이면 하루만 늦어도 240만 원. 불법 사채는 이렇게 가장 절박한 이들을 상대로 마지막 고열까지 빨아먹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협박해서 이제 돈 빌린 애가 어차피 안 갚으니 주변 사람들을 쬐가지고 돈을 계속 이제 갚아야겠다는 압박감을 계속 느끼게 하려고. 현행법상 이율 20%가 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를 더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갚았다면 그 즉시 대출 계약은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법 사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불법 사채와 성착취를 결합한 극도로 알랄한 신종 추심 때문입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야간에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직장에 찾아가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등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도 해당하는데요. 불법 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채는 미래까지 담보 잡는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들, 그리고 당장 살아야 하는 절박함을 이용해 삶과 사회를 파괴하는 잔혹한 불법 사채.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범죄자들이 온전히 대가를 치르도록 정부의 조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대선 기간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가 당선되자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급등했고 시장은 그야말로 슈퍼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대선 직전 7만 달러 선을 밑돌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 9만 달러를 넘기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효과를 타고 국내에도 다시 불어온 가상자산 열풍.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이 20조 원을 넘기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하루 거래대금을 제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업계 전반 기대감은 높아지는데 투자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세.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1년 동안 500만 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가정했습니다. 가상자산세가 도입되면 500만 원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인 55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당초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지금까지 2차례 연기됐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한 번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침체된 시장 분위기와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에 밀려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던 가상자산 과세 여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여야가 뜻을 모은 데다 미국 대선 후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입니다. 가상자산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세수결손 문제가 심각해 더 이상의 유예는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가상자산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투자자 반발을 제외하고도 실제 시행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도입 시점이 비슷한 금투세가 폐지되는 마당에 가상자산세도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세도 유예나 폐지를 고려하자는 겁니다. 도입 전 과세체계 정비와 세부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고 납부의 편의성을 좀 갖춰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제 과세 대상인데 단계별로 가상자산 취득할 때 취득 단가를 어떻게 산정해서 과세 표준 산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여로 인한 소득도 과세 대상인데 대여로 인한 소득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별로 또 세분화하면 세부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 표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좀 납세 경험이 없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소규모의 빈번한 거래를 이제 신고 납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고 납부 시스템이 잘 이제 구축되어야 이게 원활히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 거래소도 변수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협조 없이는 과세에 필요한 자료 확보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국세청에 자료가 제공이 되겠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에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의무도 없고 국내에서는 이 코인이 어디로 이동이 됐는지를 지금 그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 트래블룰이 적용이 되는 곳으로 또 코인이 가는 게 아니고 그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가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기 지갑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는 것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하려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투자자와 자금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OECD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를 투명하게 교류할 수 있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이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플랫폼, 즉 카프의 목표 도입 시기인 2027년에 맞춰 가상자산세도 2년 더 유예해야 조세 저항과 해외 거래소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2차례나 연기된 가상자산 과세, 그동안 정부의 준비가 아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준비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과세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은 관련자를 문책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법안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예정이 돼 있는데 정부 담당자가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시스템을 안 만들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담당자부터 문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이제 의도한 바가 있는 거죠. 시장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2년 전, 지금 2년 전도 안 무르익었고 지금도 안 무르익었고 어느 세월에 무르익느냐? 이거는 그냥 도입 안 하겠다는 얘기랑 이제 똑같은 것이 되고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것인가, 2년 더 유예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정쟁에서 벗어나 다시 원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2라운드에 돌입한 여야.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앞으로 한 달. 여야 정쟁 과열 속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만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 주택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원룸을 포함하면 80%에 이릅니다. 한국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공식 집계가 없었습니다.
이후 2021년 고독사 예방법 시행으로 다음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총 3,378명, 이후 2022년 3,559명, 지난해 3,661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이었습니다. 20대 고독사 사망자는 비중은 낮았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가 60%에 달했습니다. 또한 고독사 사망자의 대부분은 생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주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중이 없습니다. 한 30%는 자살인 것 같아요. 방안의 모습은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악취가 심하고요. 소주병이나 인스턴트 식품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고 좀 지저분하죠. 뭐 사회적인 고립이나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약봉지들이 많아요. 뭐 우울증 약이라든가 지병, 당뇨 합병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장년층 고독사와 청년 세대의 자살로 인한 고독사는 이들을 도울 지원 체계가 없거나 부족한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고립운둔 청년들 역시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남성분 40대 중후반에서 50대가 많고요. 그 외에는 뭐 20대 분들은 많긴 한데 고독사라기보다는 거의 자살이어가지고 그 중장년층 있잖아요. 40, 50대 분들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사회적 시스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한데 더 늘어나지 싶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고독사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 남성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장년층이 아니거나 남성이 아닌 집단에서 안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고독사에 이른 이유도 다양하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른 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면 그건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실태조사에서 확인했던 고립운둔 청년들 중에 거의 4명 중에 3명이 자살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립은둔을 겪는 청년은 전체 청년의 5%인 약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년 시기 사회적 고립 상태를 방치할 경우 남은 생도 재고립에 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이나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립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 의료, 사후 관리까지 복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법률방송 조나리입니다. 125명.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직 경찰관 수입니다. 올해만 해도 7월 기준 14명의 경찰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찰의 자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도 115명. 지난 10년간 매년 20여 명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경찰관들의 극단적 선택이나 과로사는 현장 인력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단 평균 1년에 한 25명 정도 경찰관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지구대 파출소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처리하는 일의 90%가 거진 주치자거든요. 욕설도 난무하고 현장에서 그다음에 우리 경찰관의 제지에 듣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살도 많지만 공무집행방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7월에도 20대 경사와 30대 초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달 서울 동작서 40대 경감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황망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다, 조금 힘든데 뭐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형은 어떻게
헤쳐나가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 6월달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한번 이렇게 낸 적이 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처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고 뭐 때문에 힘들고 휴직하고 싶은데 휴직을 못한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가겠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7시 출근이라서 자야 된다고 오지 말라고 자기가 뭐 조만간 전주로 오던가. 그게 이제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예산으로 이미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비보를 들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다. 버티는 게 아니다. 사건이 계속 밀려온다. 올해 초 처음 수사과에 들어간 송모 경위가 친구와 나눈 카톡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수사관들의 스트레스 역시 지구대 소속 경찰관 못지않게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권한이 폐지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두 명의 인력으로 각종 정치 행사와 폭우 등 재난사고를 대비했던 경비과 고모경사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이 같은 상황을 주변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직장 동료들이 더 잘 알잖아요. 이 아이의 뭐 상태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한 10kg 정도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정말 가족들한테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줬으면 이번같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안타깝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 분이 한 달에 막 60건씩 고소 고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아주 극소수고 일부겠지만 그럼 이런 분들의 이 고소 고발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그 현장에서 보통 한 30% 정도는 반려할 수 있는 정도의 고소 고발 내용이지 않는가. 그다음에 그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장기민재 사건을 빨리 조속히 해결해라.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수치화 시켜버린다는 건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검찰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2년 있다가 꺼내는 사건도 많고 3년 있다가 꺼내는 사건도 많아요. 우리 경찰관들은 그 컴퓨터를 키면 그 킥스라는 그 수사 시스템에 들어가면 3개월 이상 기간이 되면 빨간불이 뜹니다. 출근해서 내가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10년, 20년 수사를 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수사 현장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아마 그 전국적으로 제가 봤을 때 30% 정도는 3년에서 5년 안쪽에 우리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실적 위주의 평가와 장기 사건 압박 외에도 잘못된 조직 개편이 시급한 개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 기간 안에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된 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가 내린 정치적 결단을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통치행위론입니다.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와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에도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1996년 김영삼 정부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결정문에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됐다면 심판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발령 등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망국정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와 지나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위헌 요소가 뚜렷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1항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요건에 충족했는가? 계엄의 대상에 국회나 선관위 그걸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가 뭐 이런 게 위헌성 여부의 판단일 거고요. 국무회의가 제대로 소집됐는지, 계엄 사령관 임명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는 있었는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원천 무효입니다. 위헌성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고 했을 때 그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위헌 위법성도 인정되지만 이것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절차 하자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파면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심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 거쳐도 그 행위가 무효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절차적 하자가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뭐 아주 중대한 하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그 실체적인 하자 부분인데 발동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파면 사유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그 포고령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군경의 그런 행위들이 어떤 목적하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다만 차 교수는 주요 인사 체포와 감금을 지시했다는 진술 등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며 헌법이 규정한 계엄의 범위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파면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별한 헌법적 변란이 없는 한 인용 결정이 돼서 파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알려진 증거들 이런 것들 비추어 보고 또 대통령의 그런 담화들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은 내란죄 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 이 부분들은 명백히 증명이 될 것 같고 그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했다라는 것은 명백하고 위험하게 중대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 사유로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입니다. 형법에서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합니다. 즉 계엄을 통한 입법권과 사법권 제한 시도를 국가 권력 배제로 볼 수 있는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것이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기능이 마비됐는지보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실제로 폭동이라고 규정할 만한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증거가 더 모아질 때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내란죄가 인정되는 순간 중대성은 부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내란을 인정해버리면 아니 내란인데 중대하지 않다. 이건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그 문제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로서 증거들이 충분히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면 혹은 직무복귀. 이번 탄핵열차의 종착지는 어디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화제의 사건과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 역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특집 방송을 통해 가장 화제가 됐던 두 편의 인터뷰를 선정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실태와 15주년을 맞은 로스쿨의 현 주소를 다룬 인터뷰인데요.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영양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 경연을 비롯해 모두 전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북한에서 연대장을 하셨던 임강진 선생님 모시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북한에서 포병 지휘관을 하다가 탈북해서 온 임강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닌 데는 강원도 전 지역, 강원도 이천, 철원, 평강, 그 다음에 평안남도 개천, 평안남도 순천, 순천, 그 다음에 김철주 포병종합군관학교, 운산, 그 다음에는 이 95년도 부대가 개방을 하면서 함경북도 운덕, 그 다음에 원성, 해령, 길주, 무산 이렇게 북한의 정말 웬만한 데는 다 다니면서 군복무를 했죠. 포병위원대 4개 대들에서 각종 장거리포가 72문 총, 한 개 대대 18문씩에서 72문을 가지고 있고요. 인원으로 보게 되면 그저 1,500명 정도를 데리고 있는 거죠. 현 북한군 전력 상태가 궁금한데요. 현재 북한의 전력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제가 최전년에 있을 때도 그렇고 후방 군단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 개 중대 보병 한 개 중대가 120명 중대이고 포병 중대가 86명 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도 군대 이 역량이 딸리니까 70%만 보장이 돼도
100% 보장되어 있는 걸로 실지는 120명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 보병 중대들에 그저 80명 내지 90명밖에 채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매 해마다 제대되고 입대되고 세대 교체는 계속 되는데 세대 교체는 되는데 이걸 빨리 제대된 것만큼 보충이 돼야 되는데 보충할 수 있는 이 인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대지는 못하고 제대는 시켜야 되겠지. 제대시키면은 부대의 그 전투력이 약화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그 남자들이 10년 복무인데 제대시키자니 부대가 그 인원이 보충 못 받으니까 그걸 제대를 못 시켜서 33살, 34살까지 하전사 복무를 하다가 보충되는 순서대로 제대되는 게 대다수인데 현재 그 북한의 그 이 인적 잔재는 보장 자체가 그 어려운 거죠. 파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좀 보시는지. 이미 전에 러시아하고 관계상 문제에서 푸틴이도 왔다 가고 그 왔다 간 그 과정에 군사적 이런 협력도 했을 거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뭐 이런 그 협력 관계 더 공고가 되고 이런 관계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볼 때는 김정은은 김정은으로서 자기 그 믿는 목적이 있을 거고 푸틴은 푸틴일대로 또 자기 목적이 있을 거고 여기 합의돼 가지고 합의된 조건에서 몰리긴 몰렸는데 기본 목적은 대륙간 로켓 이게 지금 현재 그 북한이 미약하잖아요. 핵 기술 그다음에 그 대륙간 탄도 로켓의 이 그 최고도에서 4,000도 이상의 그 열에 견딜 수 있는 이런 데서 최고도 각도에서 그 자기 목적지에 날릴 수 있는 이런 최첨화된 기술에 도달하진 못했거든요. 이 기술을 그 러시아에서 받는데도 기본 원인이 있지만은 그런 군사적인 협력도 있겠지만은 기본은 그 김정은의 정치 자금 문제 모든 게 다 그 고갈되고 이거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는 이런 전 시대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은 게 군인들의 파병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특수군을 파병을 했다. 그 진짜 특수군단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그 보도와 언론 그 TV에서 그 많이 그 생중계가 되고 현지에서 사진 촬영돼서 그걸 보면 나도 이 전성 군단을 비롯해서 현역 군단으로도 지방 군단으로 최전년에서부터 후방 아워지까지 빙빙빙빙 그걸 다 돌아봤지만은 현 실태 군인들이 어느 경보병 부대나 특수부대나 항공육병이나 무슨 호위국이나 무슨 부대들 보는데 군인들이 평균 건강 상태가 뚜렷이 보여주는 게 지금 TV에서 나오는 그 현 실태예요. 뭐 특수부대라고 해서 몸이 더 좋거나 키가 크거나 무슨 이런 건강 상태가 더 강화된 거 아니고 특수부대일수록 훈련 일정은 더 힘든 거고 천리 행군, 덜마 40년 매주 덜마 40년 행군 이거 행군하고 그 다음에는 이 여기 훈련에 맞게끔 먹는 문제가 따라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의 그 식량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그 전사들한테 차려지는 그 몫이 적어지고 진짜 특수 전력을 투입을 못 시킨다. 한 개 군단, 한 개 사단, 맞아 한 개 旅단, 연대 이걸 뽑아서 절대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전략적으로 볼 때 한 개 旅단이라면은 한 개 旅단을 뽑아서 이걸 하게 되면 이 旅단을 다른 그분들을 보충해가지고 이걸 그 수준에 올려 세우자면은 3, 4년 이렇게 키워줘야만이 이게 그때 육성되고 단련된 정말 그 군대에 물을 먹은 체질이 나오는데 그 입대한 전사들을 군대 물을 먹이자면 3, 4년은 걸려야 그래도 군대 물을 먹었다 하지 10대, 20대 초반 요 상태 가지고는 절대 군대의 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상적으로 이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이 취해야 될 태도나 태세 같은 거는? 우리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지금 그 놓고 보게 되면은 현 정세에 대해서 너무 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기본 그 절실한 이 문제예요. 특히 야당 같은 거는 싸움하러 나간 게 아니라 무슨 뭐 훈련하러 나갔다. 이거는 맞지도 않는
정말 그 태도고 진정으로 내 새끼, 내 자식들이 그 나갔다. 북한도 우리 한 영토의 우리나라 자손들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자손들이고 우리나라의 정말 그 미천이란 말이지. 이 자식들을 김정은은 정말 그 몰다시피 내몰았는데 이걸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부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그런 구출 대책, 구출 방법 이걸 하나하나 좀 세워가지고 한 명이라도 구출을 해서 거기 있어봤자 죽음과 시체뿐이고 이제 그 평양에서는 이제 모스크바 그 평양 이 열차행이 항시적으로 뛰고 있거든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시체가 평양으로 계속 실려 나갈 거예요. 실려 나가게 되면 평양은 그야말로 이 수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문을 내지 말자 해도 소문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죽어서 오는 시체를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북한에 있는 이 군인, 파병 나간 군인들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 조선, 우리 자산이고 우리 조선 제 새끼들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구출하기 위해서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려낸 한 명 한 명 구출해내는 이런 작전적인 방안, 방법, 논리를 세워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로스쿨이 학원이다, 변시 학원이다 이제 이렇게도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변시 학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로스쿨 교수들이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또 목소리도 있거든요. 절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에 대해서 폄하의 뜻을 담아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법학이 추구하는 그런 그 법률가 느낌에 비해서 이것이 너무나 못 미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규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법은 공백이 있고 그리고 불확정성이 있고 그리고 모순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법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판례를 외워서 그 판례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지금 이와 같이 제가 묘사한 이런 상황에서 법률가가 대응해야 될 그 과업은 다른 것이죠. 그런 것을 배우려면 그야말로 천착하고 머리를 싸매고 그 문제 자체를 파고 들어가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종합해서 어떠한 법리가 이 문제에 적절한 법리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고민 없이 만들어진 법리를 익히고 그걸 적용하는 것에만 치중되고 있는 지금 교육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합격률을 또 높이기 위해서는 또 가야 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말하자면 대학을 졸업해서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귀중한 3년을 투자해서 법률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탈락해서 법률가가 되지 못하면 말하자면 겪게 될 그 엄청난 후과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더더욱 요즘은 로스쿨 졸업할 때 소위 초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낙인이 찍힌다고 하는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학생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학생들이 그와 같은 요구를 피부로 느껴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온다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학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제도, 학생들이 이와 같이 반응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든 그 조건, 우리가 제공한 조건을 이번 기회에 성찰하겠다는 것이고요. 거의 현존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면은 그 잘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개선점으로 거의 지난 10년 동안 법과대학이 있는 대학이, 그러니까 정확히 법학과가 있는 대학이 반감했다고 보면 됩니다. 로스쿨이 설립되던 2008년 당시 10,000명 이상이던 대학교 법학전공 입학정원은 2023년 15년 만에 3,000명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2008년 10,000명 이상이었거든요. 대학교 법학전공 입학 정원이 10,000명 이상이었는데 그게 15년이 지난 작년 2023년에는 3,000명 미만으로 급감했고요. 전체 법학과 수는 반감했습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법학과 학생들이 다 사회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법적인 역할을, 법적인 직무에 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법적 사고 양식을 탑재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회 저변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에 상당한 심대한 타격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 법학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로스쿨 커리큘럼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커리큘럼이 지금 오로지 변시 과목 1번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학생이 학기 초에 선생님을 찾아온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을 데리고 오겠다. 그 대신 수업을 4주만 해달라. 나머지는 자습을 하겠다. 변시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호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 이게 학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진정한 법률가를 키우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무에서 그거는 일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룰북을 다 보고 그리고 게임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게임의 그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규칙을 익히게 되고 또 규칙을 안다 하더라도 그 규칙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게임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인데 로스쿨에서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짧은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정작 중요한 거 학교에서 밖에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취재 기자가 선정해 소개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연말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현재까지의 관련 수사 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지났죠? 네, 지난 14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은 그야말로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살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인데다 내란죄가 있다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언론 응대 역할 등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내란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죠.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지난 16일부터 이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과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헌재는 지난 2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송달 간주 조치를 취하고 변론 준비 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기자 브리핑 듣고 오시겠습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0 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만큼 재판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건데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이 같은 진행에도 무리가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헌재가 재판을 너무 서두르고 있고 또 헌재 재판관 공백 사태에서는 제대로 된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한 지가 지금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내실 있게 법정에서 좀 다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하는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되기를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이렇게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변론 준비 기일은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양측이 어떤 증거들을 제출할 것인지 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이 준비기일을 열지 않았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3차례 준비기일을 연 바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관련 수사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초반에는 관련 수사에 검찰과 경찰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함께 뛰어들면서 중복수사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공수처가 하더라도 공소 제기 등은 검찰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야권에서 추진 중인 특검이 도입된다고 하면 이 검경과 공수처가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겨야 한다는 편수도 있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수사 주도권 경쟁이 일부 해소됐는데 헌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어느 정도는 교통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또 군 수뇌부 수사는 검찰이, 경찰 지휘부 수사는 경찰이 맡은 건데요. 먼저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지금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즉 줄여서 특수단을 구성했는데요. 이 특수단은 현직 경찰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경찰로부터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송치받아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 선포 3시간 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으며 미리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간에서 바로 찢어버렸고 김 청장도 파쇄기에 넣어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은 줄곧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불리곤 했는데요. 이 해당 문건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비아폰 통화 내역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아폰은 불법 도감청, 통화녹음 방지 기능 등을 갖춘 보안 휴대전화를 말하는데요. 앞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이후에 이 비아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법 위반이니 모두 체포하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청장 또한 경찰 조사를 통해 지난달 대통령 경호처장으로부터 비아폰을 받았다며 계엄 선포 직후에 반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또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 이 공조본을 꾸몄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고 노정 사령관은 지난 24일에 내란 실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현재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동한 비상계엄 비선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2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문 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자필로 작성된 수첩을 확보했는데요. 이 수첩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와 선관위 등 군부대가 배치될 목표지와 계획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국회 봉쇄,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했고 심지어는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수거라는 표현은 체포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힌 메모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들이 해당 내용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는지 앞서 의혹이 불거졌었던 북풍 공작설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를 맡았죠. 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진 후에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건데요. 헌재에서 이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 범위도 넓고 수사 속도도 빠른 만큼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은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년에도 우리 주변 곳곳의 현장을 누비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